내가 스스로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이렇게까지 세상을 낯설게 만들어버리는 일인가 싶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은 지 어느덧 3년. 하지만 그 공백은 시간이 지나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나아졌다 싶으면 다시 무너지고 괜찮아졌다 싶으면 또다시 휘청이는 하루들. 제 이름은 정희, 58살. 오늘도 청소 용역 일을 하러 새로 배정된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복도, 습한 냄새, 형광등은 깜빡였고 어딘가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도 기묘하게 적막했습니다. 바닥을 닦던 중 우편함 앞에서 엉뚱한 것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박도현.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이름. 이미 3년 전에 죽은 그 사람. 설마 세입자 중에 동명이인이겠지. 스스로에게 말해보았지만 목소리가 떨렸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편함 위쪽 살짝 열린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음영, 그리고 문 안쪽에서 저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단 1초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현. 죽었다고 들었던 남편.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괜찮으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빌라 주민 서준이라는 청년. 그는 제 팔을 붙잡아 부축했는데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듯, 그러나 알고 있다는 듯. 혹시 저기 방에 누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준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여기 방들은 다 비어 있어요. 아무도 안 살아요. 또렷한 거짓말이었다. 내가 본 그 얼굴이, 그 눈빛이 잊을 수 없는데 집으로 돌아온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끓여 마셨다. 하지만 손이 멈추질 않았다. 3년 전 남편의 장례식 장면부터 그의 차가 화재로 전소됐다는 경찰의 말까지 모든 기억이 뒤섞이며 숨이 가빠졌다. 밤이 깊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나는 미숙에게 전화했다. 가장 친했던 친구, 힘들 때마다 기댔던 사람. 미숙아, 나 오늘 도연을 본 것 같아. 전화기 너머 미숙은 침묵했다. 너무 긴 침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야, 너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히 흔들렸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그날 밤 창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들리는 익숙한 남자의 기침 소리.
죽은 남편이 평생 동안 하던 그 소리. 나는 서늘한 공포에 휩싸여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도대체 누가 죽고 누가 살아있는 건가? 그리고 왜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막이 열렸다. 지옥 같은 진실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나는 참지 못하고 미숙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기 전 창문 너머로 미숙이 급하게 무언가를 숨기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은 나를 멈추게 했다. 정희야, 왜 이렇게 갑자기? 문을 열자마자 미숙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눈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너한테 숨기는 거 있지? 내가 조용히 말하자 그녀는 움찔했다. 뭘 숨겨 내가 왜? 말은 빨랐지만 눈동자가 도망쳤다. 나는 거실로 들어서며 주변을 살폈다. 정리가 잘 된 집, 그러나 이상하게 잘 정리된 티가 나는 집. 방금 누군가의 흔적을 없앤 듯한 그때였다. 소파 아래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보였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그것을 주워 펼쳤다. 미수가, 나 여기서 못 오래 버틴다. 곧 끝나. 조금만 기다려. 도현. 순간 세상이 비틀렸다. 숨이 막히고 이 소름 끼치는 배신이 전신을 찔렀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는 기괴하게 떨렸다. 미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정희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3년 전 도현 죽었다고 했을 때 너 알고 있었지? 미숙의 울음이 점점 커졌다. 그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야, 미안해. 도현이 죽은 게 아니야. 그 사고 일부러 꾸민 거였어.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그리고 그 사람 나한테 왔었어. 너랑 헤어진 후. 우리는 계속 만나고 있었어. 온몸이 식어가는 느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깊게 나를 찌르고 있었다. 너희 둘이 나를 속인 거야? 내 남편이 죽었다고 울고 쓰러질 때 너는 그 남자랑 만났다고? 미숙은 바닥에 무릎 꿇고 울부짖었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그때 미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도현이라는 이름이 떴다. 죽은 남편, 살아있는 남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전화하고 있는 진짜 배신자. 나는 핸드폰을 쥐고 있는 미숙을 바라봤다. 그녀도 나를 바라봤다. 우리는 둘 다 떨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 내가 직접 만나야겠네. 정희는 도현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한다. 혼란, 분노, 공포, 배신.
모든 감정이 뒤섞여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빌라로 다시 갔다. 밤 11시. 사람들이 잠든 시간. 복도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나는 마치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죄수 같았다. 발소리가 들렸다. 낡은 슬리퍼 끄는 소리. 그 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도현, 죽었다고 믿었던 남자. 내가 30년을 함께 산 남자. 내 인생을 무너뜨린 남자. 정희. 그 목소리. 전혀 변하지 않은 목소리. 나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왜 그랬어? 왜 나를 버렸어? 왜? 도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어. 살아남기? 나랑 딸은? 우리는 뭐야? 너한테 버려질 삶이야? 정희. 그 사고 하루 전 나는 조직에 5억을 빌렸고 못 갚으면 너희까지 위험했어.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도연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낯선 차갑고 타락한 눈이었다. 그리고 미숙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깊게 엮였어. 그 말에 내 심장이 멈췄다. 내 목소리는 거의 비명이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미숙이 조직에 나를 넘기려고 했었어. 너도 위험했지. 그래서 너희에게서 도망간 거야.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러면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말할 수 없었어. 너는 나를 말렸을 거야. 그럼 너도 죽었어. 나는 도연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그 순간 뒤에서 서준이 나타났다. 이제 말할 때 된 것 같은데요, 아저씨. 서준의 표정은 더없이 어두웠다. 내가 입 다물기로 했잖아. 도연이 이를 갈며 말했다. 서준은 낮게 웃었다. 약속은 지켜야 지킬 가치가 있어요. 아저씨가 숨긴 게 너무 많잖아. 그 순간 세 남녀의 비밀이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정희의 딸 하경은 어느 날 이런 말을 듣는다. 야, 너희 아빠 살아있다더라. 처음엔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의 이상한 행동, 밤마다 울다 잠드는 모습, 휴대폰에 저장된 도연 이름을 지우지 못하는 미련들. 하경은 결국 엄마의 가방에서 빌라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발견한다. 밤 10시. 하경은 혼자 빌라로 갔다. 낡은 복도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아빠가 TV 보면서 하던 바로 그 기침. 방 문틈으로 비치는 실루엣. 그의 손, 그의 어깨, 그의 걸음걸이. 하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도연의 얼굴이 드러났다. 딸과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그대로 멈췄다. 하경아. 도연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었다. 하경은 울며 덤벼들었다. 왜 우리를 버렸어? 왜 엄마를 3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었냐고. 도연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땐 정말 방법이 없었어. 하지만 이 감정적 재회에 또 다른 그림자가 서 있었다. 서준이 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혼잣말했다. 이제 다 끝났네. 다 드러났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네. 준비하세요. 가족이 다 모였어요. 폭풍 전야의 정적이 빌라 전체를 감쌌다. 정희는 빌라 지하 창고 문을 열었다. 작은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고 열쇠는 도연이 쓰던 열쇠와 같았다. 금고를 열자 뭉텅이의 현금, 사채 계약서, 그리고 미숙과 도연의 미래 사진들이 쏟아졌다. 정희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때 뒤에서 도연이 나타났다. 그리고 말했다. 그만해. 이건 너희를 지키기 위한 거였어. 정희는 사진을 들고 외쳤다. 이게 지키는 거야? 이게 보호야. 이게 가족이야. 문이 또 열렸다. 미숙이 들어왔다. 서준도 뒤에 있었다. 네 사람의 시선이 서로를 찔렀다. 그때 서준이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도연 씨가 숨긴 진짜 이유, 정희 아주머니한테 말해야죠.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 닥쳐.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준이 말했다. 도연 씨가 조직에 진 빚. 사실은 본인 때문이 아니에요. 하경 씨 때문이었죠. 정희와 하경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3년 전 하경 씨가 그 조직 대학생 사기 사건에 엮인 거 몰랐어요? 하경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건 나도 피해자였어. 몰랐어. 도연이 울며 말했다. 그때 너희 둘을 살리려면 내가 사라지는 수밖에 없었어. 정희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래도 우릴 버리면 안 됐어. 우린 가족이었어. 그 순간 지하실 문이 쾅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조직이었다. 서준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죄송해요. 저도 여기까지예요. 싸움이 벌어지고 비명, 몸싸움,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정희는 도연의 손을 붙잡았다. 도연아, 가지 마. 이제라도. 도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희야, 미안했다. 그리고 도연은 조직에게 끌려갔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미숙은 쓰러지고 하경은 오열했으며 정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남은 것은 잿더미 같은 삶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나는 살아야지. 아무리 무너져도 나는 살아야지. 지옥 같은 막장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